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 받았냐, 현금 흐름 부분에 대한 질문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임대 소득도 있겠고요. 또 다른 게 있죠. 양도 차익 부분 또 마찬가지 현금 흐름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전세금 상승 부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 수익, 전세금 상승 부분에 대해서 현금 흐름 많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월세 같은 경우는 딱딱 떨어지죠. 월에 해당되는 월세들에 대해서 딱딱 떨어지는데, 전세금에 대한 현금 흐름까지 이 관련된 질문 주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등생이셨습니다. 굉장히 제 영상을 너무 열정적으로 보고 있으시다라는 측면들까지 느껴지는 그 메일 전달 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봐보면서 고민 상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로서 인사도 드릴 겸 질문도 드릴 겸 메일 드립니다.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방송을 보니 그냥 동네 형 같고 좋네요. 한국에 들어오면 꼭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9세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39세셨죠. 39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6세예요. 36세인데 39세인데도 형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잘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형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저 못 나감에도 형님이라고 못 나가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부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 동생이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막 부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형님 강의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핸드폰을 끊김없이 유튜브를 듣기 위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한다. 순전히 형님 강의 듣기 위해 가입했습니다. 형님 아닌데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생이로 바꾸겠습니다. 출근 시 들으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캡처한다. 에버노트로 사진을 전송한다. 에버노트에 업로드 용량 제한이 있는 걸 발견하고 에버노트 또 프리미엄 계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부 다 프리미엄 이용하고 있으셨죠.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방송 봐주시기도 하고,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열정 넘치신다라는 그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형님 동생 강의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강의 노트 정리 중 부족한 부분 다시 방송을 듣는다. 이 정도면 우등생 아니겠습니까? 모범 우등생입니다. 모범 우등생. 굉장히 저는 열정 많이 느껴지는 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시죠.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 강의 노트까지 작성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가져가는 거는 많으실 것 같다. 사실 적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기억에 많이 남겠죠.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 같은 쌓이게 되면 본인 스스로 본인만의 뚜렷한 그 정보라든가 지식이 되실 거기 때문에 정리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형님, 동생,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의 투자 수익, 저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월세 투자를 하려면 초기 투자금이 전세보다 많이 들겠죠. 동생 방송 보면서 전세 투자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세의 경우 투자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전세금 인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선 전세로 물건을 보유하다가 주 월세 전환을 가정하고 투자 현금 흐름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전세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현금 흐름으로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요. 만약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 물건만 보유한다면 은행 이자 현금 흐름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전세로 우선 보유하다가 일정 시기에 월세로 전환을 전제에 두시는 건가요? 늘 좋은 일만 생기시길 기원드리면서 한국 오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민 상담 전달 주셨습니다.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주요한 주제로서 이런 궁금증 전달 주셨어요. 전세, 특히나 갭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증액이 되는 부분, 이제 매매가가 차익이 나는 것만큼 전세가 올라가는 그 측면들까지 현금 흐름을 봐야 되나? 근데 이 현금 흐름,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갭 투자가 대출로 끼고 있다라고 하면 대출 이자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죠. 이 부분도 현금 흐름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 상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디테일하게 고민 상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독자분께서 제 영상 굉장히 많이 보고 있으시다라고 느껴지는 게, 실제로도 월세로 전환을 했던 부분을 최근 들어서 이제는 전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 갭 투자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갭 투자하는 이유는 뚜렷하죠. 사실 그 매매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매매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팔았을 때는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고, 자, 매매가 차익이 되는 것만큼 전세가 증액된다라고 하면 전세금은 더 많이 증액을 할 수가 있죠. 그것만큼 또 이제 투자 자금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이런 들어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부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이용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출 같은 게 이자 발생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하기에 계속적으로 이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계속 홀딩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자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매가 차익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대출 없이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모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주식 투자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물려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물려 있다라는 것은 본인이 10,000원에 들어갔다고 한 8,000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만큼 하락적인 부분에 있어 판다라고 하면 손해를 손해를 가지기 때문에 못 파시고 계속 홀딩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맨날 계속 홀딩하려고 하게 되면 부담이 없어야 돼요. 자, 주식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죠. 대출 같은 경우 대출로 투자를 했다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이자만 계속 나가고 대출금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측면, 이중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대출금을 뽑아서 투자를 했는데 대출금까지 거기서 또 마이너스예요. 근데 대출금에 대한 또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측면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감 느껴지잖아요. 사실 개인적인 부담감들인데 그 부담감 느끼게 되면 뭐가 못하나요? 뭘 못하나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가? 이 급락했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들이 없다 보니 심리적으로 요동치다 보니까 매도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홀딩할 수가 없어요. 대출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르게 자신이 모았던 그 자금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떨까요? 계속 홀딩할 수가 있겠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제 주변의 사례인데요.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이게 한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자, 그 당시 2011년으로 기억합니다. LG전자였는데 반토막 났었어요. 자, 근데 그분 같은 경우 본인이 모아놨던 5천만 원 투자를 해놔 있어가지고 한 3년 정도 계속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회복하자마자 바로 파시고 나오더라고요. 회복하자마자 바로 파시고. 근데 만약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겠죠. 자, 심리적인 타격이 입어가지고 홀딩 계속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홀딩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인 스스로의 돈, 주식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갭 투자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자금,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것만큼 매매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게 갭 투자입니다. 근데 갭 투자인데 갭 투자가 그만큼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매매가 계속 내려간다면 엄청난 심리적인 타격들이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출이었다고 치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 갭이었어요. 10% 갭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10%가 내려간다. 올라가야 될 그 집값이 다시 역방향으로 내려간다. 예상치도 못하는데 투자금 제로가 되는 거죠. 10%갭 보고 들어갔는데 10%만큼 내리다 보니까 어떤가요? 투자금 제로가 됩니다.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상태에서 계속 홀딩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다면 더 이제 홀딩 한다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지 마라. 대출금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 갭 투자 같은 본인 스스로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갭 투자 막 엄청 열심히 했죠. 자, 벼랑 끝 투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만큼 벼랑 끝 투자로 했었어요. 많이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많이 투자를 하는 것만큼 하나 둘씩 그 투자했던 부분들을 월세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월세화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었던 것은 금매로 샀기 때문에 일반 매매가로 대출이 나오는데 금매가로 사다 보니까 대출이 더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월세화를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월세화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경제적 자유까지 달성이 됐고 경제적 자유가 달성이 되다 보니 좀 안정화가 만들어지죠. 안정된 그 지지층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지층 이후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켰기 때문에 더 큰 수익으로 잡힐 수가 있는 그 투자,
방식 취하고 있다라는 것. 또다시 갭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 갭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2, 3년 있다가는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역이 그렇게 역발상으로 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가정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가요? 어떤가요? 이제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전세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고 전세 다 뽑아낼 수가 있고 혹시나 이 전세금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팔 수도 있을 거잖아요. 팔게 된다라고 하기에 또 양도 차익도 나오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자금 흐름 부분을 계속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금 흐름 확보한 상태에서 제가 고민할 거죠. 전세금이든 양도 차익이든 확보가 되어 있음이 또 마찬가지로 이거를 월세화를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할 텐데 사실 대도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월세 수익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월세 수익이 좋지가 않다는 그 부분은 투자금 대비를 한 수익률이 그만큼 낮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이 투자금이 다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 고민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지역을 공략하겠죠. 그 지역에 투자를 할 겁니다. 월세 수익 같은 경우 대도시에는 수익률이 제가 만족할 만한 그 수익이 아닐 거예요. 그럼 투자금 대비를 해서 그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기엔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실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누구는 3%, 4% 수익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넘어야지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10%에 있는 사람이 3% 투자 안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현재 그 당시 투자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민하겠죠. 이 월세화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만족스러운지 제 스스로한테 자문할 텐데 당연하게 안 되겠죠. 다른 역발상 투자 지역 또 매매가 차익이 또 내려가 있는 상태에 그 지역의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 공략을 해서 또 다른 역발상 투자 진행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자금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지 현금 흐름으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갭 투자 같은 거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비추다. 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보러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 망하려고 백을 쓴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시점을 다시 한번 잡으라 그러면요, 2002년도를 다시 잡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해를 갖다가 집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투자는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을 때. 왜?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었어요. 자, 이것으로 투자캐스터님, 아니 전세 갭 투자 같은 경우도 현금 흐름으로 인식해야 될까요? 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